이 잘생긴 친구가 우연히 강아지를 찾으러 학교에 오자 모든 여학생들이 즉시 그에게 열광합니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귀여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퀸카가 즉시 앞으로 나서서 그의 인스타 아이디나 전화번호 뭐든 줄 수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인스타 아이디가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절당한 것이었고 그가 단지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강아지를 안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학교 일진이 그가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 이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는 축구공을 잡고 있는 힘껏 찹니다. 공은 우리 주인공의 얼굴로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는 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받아냅니다. 코에서 흐르는 피는 무시한 채 그는 단 한 가지에만 분노합니다. 그 깡패가 하마터면 자기 강아지를 다치게 할 뻔했고 이제 그는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진은 그저 비웃을 뿐입니다. 그는 여학생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우리 주인공을 부릅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일진은 비겁하게 그의 등을 걷어찹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진 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먹으로 그를 제대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대장 일진은 그에게 다시는 학교 퀸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돌아서서 떠나려고 합니다. 몇몇 녀석들이 즉시 그의 길을 막아서고 그의 강아지를 겁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 중 하나가 강아지를 잡으려 하지만 단 한 방에 나가떨어집니다. 다른 일진들은 그가 한 방에 그 녀석을 쓰러뜨린 것에 충격을 받고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을 하며 한꺼번에 그에게 덤벼듭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 주인공이 불멸의 심장을 가졌고 그들에게는 너무 강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몇 번의 동작만으로도 그들이 날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진짱은 거의 바지에 지릴 뻔하고 울타리에 몰립니다. 우리 주인공은 파괴적인 마지막 일격을 날리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춰 대신 그의 머리 위 벽에 금이 가게 합니다. 모든 일진들은 겁에 질려 그와 같은 괴물로부터 최대한 빨리 도망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공은 왜 이렇게 강할까요? 그리고 왜 존 윅처럼 강아지를 그렇게나 사랑할까요? 모든 것은 얼마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쌍의 길거리 깡패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는 고압 배전반을 향해 돌진하여 깊이 박힌 전선 다발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케이블을 통해 흐르는 엄청난 전류가 우리 주인공에게 다 그를 붙잡고 있던 깡패들과 함께 감전선시했습니다. 그들 3명을 모두 바삭하게 태웠지만 우리 주인공만이 살아남아 다음 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발로 온몸의 살점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되살아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소녀는 말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가 괜히 부활의 소년이라고 불린 게 아니었죠. 보시다시피 이 특별한 세계에서는 소수의 인간만이 특별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내리는 드문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 심장은 소유자들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비범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하게도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 변이자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돌연변이 심장은 탐낼 만한 것이었고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부여된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에게는 그 똑같은 축복이 부활의 심장을 부여받았을 때 저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죽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그를 다시 살리고 천천히 그의 몸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꼬박 10년 동안 그들은 그를 실험실에 가두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을 먹이고 체계적으로 사지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잔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독특한 심장은 그의 몸을 부활시켰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날 그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끊임없는 고통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외모 때문에 그는 지역 쓰레기장으로 물러나 몸을 보충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직 좀 먹을만해 보이는 썩은 빵 조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속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비롭습니다. 한 입 달라고 조르는 배고픈 강아지를 발견하고 그는 혼자 다 먹기보다 식사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이 친절 덕분에 그는 곧 4발 달린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갑자기 그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엿보니 그는 몇몇 깡패들이 여고생을 괴롭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놈들은 분명히 나쁜 짓을 꾸미고 있으며 그녀를 궁지로 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그저 미성년자 학생일 뿐이라고 애원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쓰레기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다음 희생양을 희롱하는 것뿐입니다. 도대체 여학생이 왜 이런 외진 곳에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글쎄요. 알고 보니 그녀는 개 사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서만으로도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단지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주러 왔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합니다. 상황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손수건 아래 흉측한 얼굴을 숨긴 채 그는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를 내버려 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깡패들이 시궁쥐처럼 사는 어떤 불황자에게 겁먹을 리가 없다는 것은 꽤 명백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인공에게 팔을 두르며 조롱하듯 친한 척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도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 즉 살점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의 대머리 좀비가 그들의 영혼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는 겁먹은 계집애처럼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우리 주인공은 싸움 자세를 취하고 뼈만 남은 팔을 휘두르며 그 놈들에게 꺼지라고 위협합니다. 다리가 풀린 불량배들은 곤경에 처한 소녀를 남겨두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며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이 살점 없는 남자를 보며 그녀는 더욱 고통을 느낍니다. 이 무서운 뼈다귀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가 바로 옆을 휙 지나가자 그녀의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사실 소녀는 그녀가 땅에 떨어뜨린 개사료를 쫓아온 것뿐입니다. 그는 마치 생존이 걸린 것처럼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형씨는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말 그대로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의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놀란 소녀에게 사과하고 그 사료를 가져도 되는지 정중하게 묻습니다. 이 삐걱거리는 뼈다귀가 실제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녀는 총알처럼 달아나며 그녀의 마음은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상황에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럴 줄 알았고 솔직히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그는 남은 음식을 다 먹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녀는 그 불량배들보다 훨씬 더 배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안전한 거리에서 엿보며 그가 먹는 것을 지켜봅니다. 상황을 분석한 그녀는 이 정도로 파괴된 몸으로 인간이 여전히 숨을 쉬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가 심장 변이자라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심장 변이자들이 온갖 기묘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합니다. 그가 방금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빚을 졌다고 느끼며 그에게 다시 걸어갑니다. 선의의 표시로 그녀는 그가 굶주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건넵니다. 당연하게도 소녀는 어리둥절합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그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 할 때 그녀는 그의 외모에 겁먹고 도망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에게나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선물 받은 식사를 바라보며 소녀는 다른 사람에게서 음식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즉시 먹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브웨이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포장지만 익숙할 뿐이었죠. 첫 한 입은 말 그대로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천상의 맛을 내는 음식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 없었죠.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본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녀는 외모만 10점 만점의 10점인 미인이 아니라 내면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긴장이 드디어 풀린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지호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신의 이름도 송혜지라고 알려주었죠. 대화를 이끌어가며 그녀는 왜 그가 밖에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에게 실험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심장 변이체들을 잡아다가 끔찍한 실험을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수상한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호가 실험용 쥐가 되느니 차라리 쓰레기장에서 사는 것을 택한 이유였죠. 그의 가혹한 현실을 알게 된 혜진은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뉴스에서 이 소문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사실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호는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맹세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는 10년 내내 그 연구소에 갇혀 고문과 온갖 병적인 실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에게 독을 먹이거나 정맥에 직접 주사했습니다. 이 불쌍한 소년이 10년 동안 고문을 견뎠다는 생각만으로도 혜진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지호는 부활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큰 고통을 가해도 그의 몸은 항상 재생되어 죽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실험 때문에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낀 소녀는 그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끌기 시작했지만 그의 팔이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에 들린 떨어진 팔을 본 혜진은 자신이 그의 팔을 뜯어냈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습니다.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돌려받아 레고 조각처럼 제자리에 다시 끼워 넣으며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팔다리가 때때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꽤 흔한 일이었죠. 잠시 후 지호는 깡마른 몸 위에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그의 낡은 누더기가 그를 완전히 노숙자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에
새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옷이 별것 아니고 그냥 저렴한 것들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문과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에게 좀비 같은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천의 감촉은 황홀경에 가까울 정도로 미치게 좋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그녀는 화장품 키트를 꺼내 이 뼈다귀에게 화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그의 얼굴을 보니 솔직히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망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뼈다귀에 화장을 해본 경험은 전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녀는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핸드폰 알람이 울리자 그녀는 학원에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개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호는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개들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내일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소녀는 그가 받아 마땅한 동정심을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영혼 없는 과학자들은 그를 단지 실험 대상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를 탈출한 후에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도망가거나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대신 그녀는 그를 진정한 친절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자신을 곁에 머물게 해준 작은 강아지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강아지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동반자로 삼기로 결심하고 적절한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개를 감자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지자 그는 다시 한번 혜지에 대한 달콤한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의 맛있고 신선한 맛이 아직도 입안에 맴돌고 새 옷의 편안함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그녀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그의 삶에 내려온 천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다음 날을 기다리는 것이 순전한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달콤한 생각의 흐름은 현실이 덮치는 순간 즉시 탈선했습니다.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더 나쁜 것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자 그는 쓰레기장을 떠나 자신과 같은 괴물이 진정으로 속할 곳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평선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도록 걸어다녔습니다. 지호는 다리 밑 어딘가에서 기절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뼈를 갉아 먹으려는 쥐 때문에 그는 깨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는 어젯밤에 쓰러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어제 챙겨둔 게 사료 한 줌을 꺼냈습니다. 어제의 서브웨이는 없을지 몰라도 딱딱한 사료를 씹으며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고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자 게 사료가 실제로 약간 그런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감자가 나타나 그의 손에서 모든 게 사료를 낚아채갔고 그는 절망에 빠져 삐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깨달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감자와 다른 강아지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고개를 들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감자뿐만 아니라 강아지 무리 전체와 그의 은혜로운 여신 혜지가 그를 찾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개들은 맛있는 간식을 받았고 혜지는 실망감을 표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자신과 어울리는 것에 위험한 결과를 상기시켰습니다. 혜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찾아서 기쁠 뿐이었고 감자도 친구와 재회하게 되어 똑같이 기뻤습니다. 그녀는 그가 먹어볼 수 있도록 온갖 종류의 간식을 가져와서 먹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제 서브웨이로는 부족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뷔페처럼 잔뜩 싸왔습니다. 그녀는 쿠키와 우유를 소개해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쿠키를 우유에 찍어 먹도록 그에게 용기를 건넸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소년이 이런 진미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는 첫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엄청난 도파민이 그의 신경계를 압도했고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 그의 뼈만 남은 얼굴을 따라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감각 과부하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혜지는 그에게 펩시를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지호의 뼈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지는 몇 인치의 새 뼈가 돋아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회복하는데 보통 며칠이 걸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호는 사실 몇 년이 걸린다고 밝혔고 소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영양의 주 공급원으로 일반 음식에만 의존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훨씬 더 빨리 재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솔직히 꽤 끔찍해서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만약 그가 막대한 양의 피를 흡수하면
치유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대신 그는 이 대안 방법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만 작동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화제를 바꾸고 싶어서 그는 다시 먹는 것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지는 호기심이 많아서 연구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거기서 실제로 그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치료하기는 했지만 그건 단지 그들의 뒤틀린 실험을 위해 그가 살아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그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끊임없이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녀는 마침내 그가 왜 자신에게 말도 없이 몰래 떠났는지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그런 위험한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간 순진했던 그녀는 그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고 진심으로 그것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재빨리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 몰골로 경찰서에 들어가면 괴물로 낙인 찍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거예요. 하지만 해지는 낙관적으로 대답하며 자신의 언니가 사실 경찰관이라고 밝힙니다. 심지어 더 좋은 소식은 그녀의 언니도 심장 변이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소년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소녀는 언니가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니 자신을 믿으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두 사람은 강아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일단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함께 걸으며 지호는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3년 동안 도망쳐왔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여서 그는 걱정 없는 삶, 즉 끊임없이 도망치고 숨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의심합니다. 그의 가장 어두운 의심은 과속으로 달리던 벤이 의도적으로 그를 치어 멀리 날려버리면서 즉시 현실이 됩니다. 대머리 놈이 차에서 내려 공격적으로 소녀를 붙잡고 그의 부하들은 재빨리 달려들어 우리 소년을 잡습니다. 그들이 지호를 벽에 몰아붙이자 마침내 지시를 내리던 두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스는 마침내 도망친 실험용 쥐를 잡았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우쭐해합니다. 소년이 일으킨 모든 소동에 대해 보스는 그에게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밴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그들은 불쌍한 지호를 밧줄로 뒷범퍼에 묶고 가차없는 아스팔트 위를 고속으로 끌고 갑니다. 말 그대로 감자처럼 산채로 껍질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소녀를 훨씬 더 걱정합니다. 애초에 그녀가 이 난장판에 휘말린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었기에 그는 반드시 그녀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는 자신의 쓰레기 같은 능력으로는 이 압도적인 적들에게 완전히 무력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그는 조용히 누군가, 정말 누구라도 개입해 주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의 기도는 곧 털복숭이 친구들에 의해 응답됩니다. 유기견 무리 전체가 미친 듯이 벤을 뒤쫓고 있습니다. 감자와 다른 개들은 우리 소년을 끌고 가는 밧줄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질긴 밧줄을 끊는데 성공합니다. 벤이 끽 소리를 내며 멈추고 모든 깡패들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작은 잡종견들을 보고도 깡패들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기를 휘두르며 그들은 무자비하게 불쌍한 강아지들을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기 시작했고 끔찍한 피바다를 남깁니다. 작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을 보며 지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돕고 싶은 불타는 절박함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진 몸으로는 기어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는 동안 감자는 남자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너무 사납게 물어 깡패가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붉은 액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호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만약 그 깡패가 방금 흘린 피를 흡수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재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감자는 끔찍하게 맞아 완전히 쓰러집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생명 없는 몸이 나머지 무리와 함께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지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연구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고문당하며 보냈던 혹독한 10년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생지옥에서 탈출했을 때조차 그는 바깥 세상에서도 어떤 위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물처럼 모두가 피하는 걸어다니는 전염병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털복숭이 친구들과 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마침내 곁에 두게 된 충실한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 기회를 위해 그의 생존에 대한 원초적 욕망이 강해집니다. 쏟아진 피가 그의 순수한 의지에 반응하기 시작하며 자석처럼 그의 부서진 몸으로 이끌립니다. 피의 소용돌이가 그를 감싸면서 한때 비참한 뼈, 무더기에 불과했던 소녀는 완전히 그의 진정한 인간 형태로 재생됩니다. 그는 마침내 어렸을 때처럼 다시 평범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의 몸은 이전의 전성기로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의 작은 친구들의 처참한 상실. 이 피비린내 나는 기적을 목격한 후 완전히 경악하여 서 있는 저 동물 학대 깡패들도 잊지 맙시다. 그들 중 한 명이 충격에서 벗어나 우리 소년에게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지만 새로 태어난 절대 상남자는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녀석을 주먹으로 날려버립니다. 주먹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 타격 뒤에 순수한 힘이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깡패는 날아가 벤 옆면에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지호는 잠시 쓰러진 친구를 애도합니다. 그는 감자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조용히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남은 놈들에게 치명적인 시선을 돌리며 그는 이 깡패들에게 소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정확히 불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기술을 장면은 버려진 창고로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곳에는 아까 그 차들이 최근에 인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해지가 머리에서 자루를 벗고 설명을 요구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는 수십 명의 깡패들을 공포에 질려 쳐다봅니다. 갑자기 공포가 엄습하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창고는 도살당하고 실험당한 채 버려진 인간 시체들로 가득합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시끄러운 꼬마라고 모욕합니다. 그는 그녀가 여분의 목숨이라도 있는지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오직 그 해골 녀석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해지가 자신들의 탈출한 실험체 중 하나를 도왔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 묻힐 거라고요. 어쨌든 이 창고에서는 죽은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 그녀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보스는 부하 중 한 명에게서 전화를 받고 실험체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스는 개들이 반쯤 죽은 해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해골이 완전한 몸으로 재생되었다는 전말을 듣게 됩니다. 보스는 이 시점에서 이 녀석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개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해지는 그의 대답 뒤에 숨은 의미를 천천히 해독하려고 노력합니다. 보스가 해골의 탈출 소식을 전해 듣자 상황은 명확해집니다. 그는 자신들이 맡은 유일한 일을 망친 멍청한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좌절감에 휴대폰을 부수고 소중한 실험체를 온전하게 데려오지 않으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소녀에게 화풀이를 하며 그는 해지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억지로 말하게 합니다. 이 녀석의 분노는 고든 램지가 날 것을 봤을 때와 맞먹습니다. 그가 횡설수설하는 동안 해지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보스는 그녀가 일부러 바보인 척한다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 말하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여고생은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떱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웁니다. 양아치가 막 그녀를 죽이려 할 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창고 안으로 날아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선은 한 남자에게 집중됩니다. 무기는 없다. 오직 맨손뿐. 보스는 이 꼬마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모, 주인공은 클리셰적인 이모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그 머리카락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볼 겁니다. 그를 거지라고 부르며 맞서려 하지만 지호는 자신의 옷차림에 대한 그 엄청난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그 바보의 목을 잡습니다. 맨손으로 움켜쥐는 것만으로 그는 그 남자의 목을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는 살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자와 다른 개들이 죽은 것은 바로 이 망할 놈들 때문이라고 오싹하게 상기시킵니다. 다른 바보들은 주술회전 스타일로 우리 소년에게 덤벼들기로 합니다. 첫 번째 녀석은 그에게 제대로 된 타격을 성공시키기까지 하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지호는 강력한 반격으로 보복하며 단 한 방에 이 녀석의 얼굴을 날려버립니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그를 측면 공격하며 멱살을 잡고 그의 동료가 지호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기 시작하게 합니다. 물론 이 공격들은 잔인하지만 이 남자의 얼음 같은 시선만 봐도 누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희채는 그 남자를 뒤집어 엎으며 괴물 같은 힘을 과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쳐다봅니다. 지호는 이 벌레 같은 놈들이 모두 헤르메스 연구시설에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름의 해지는 깜짝 놀라고 이 아이가 사실은 그 어설픈 해골과 동일 인물임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 개같은 얼굴의 보스는 자신의 깨달음에 충격을 받고 다시 그녀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의 재생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동안 그를 추적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의 정체가 명확해지자 지호는 말 그대로 총에 맞습니다. 불멸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 미국식 글록 술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보스는 부하 한 명에게 미국 정신을 발휘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발사되어 지옥불처럼 쏟아지며 지호의 몸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의 재생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쏴서
그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총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지호는 꿰뚫리는 상처 하나하나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뼈가 잘리고 부서지며 폐가 터져 기본적인 호흡조차 힘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문당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본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이 무자비한 남자들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전의 총격으로 완전히 패배한 채 땅에 쓰러지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총에 맞았는지 몸의 일부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피를 흘리면서도 지호는 자신의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해 시체들의 피를 조종하여 끌어들입니다. 그의 돌연변이 심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보스의 부하들 또한 이미 이것을 눈치챘습니다. 지호의 혈액 조종은 그의 몸을 치유하는 반전술식을 가져옵니다.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녀석은 무한 치유 능력을 가졌기에 보스는 그가 더 강해지기 전에 멍청이들에게 다시 총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지호는 여러 차례 치명적인 헤드샷을 맞으며 늘 그랬듯이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몸이 찢어질 때마다 그의 몸은 계속해서 회복됩니다. 고통의 연속이지만 놀랍게도 고통은 매번 조금씩 덜해집니다. 이것은 그가 연구소에서 겪었던 10년간의 말살과 고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고 유압 프레스에 짓눌리기도 했습니다. 지호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스러운 실험을 겪었습니다. 그 실험들이 무한히 더 고통스러웠기에 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라이트 훅으로 반격하여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립니다. 총알은 더 이상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다른 바보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지호는 이미 그들의 코앞에 나타나 마키가 제닌 가문을 쓸어버렸을 때처럼 그들을 압도합니다. 한 놈을 통속으로 처박은 후 다른 한 놈을 쓰러뜨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가 동시에 3명을 더 쓰러뜨립니다. 감자의 순수한 작은 얼굴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존 윅이 되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일을 도륙합니다. 그 개들은 그에게 자식과도 같았고 그를 지키다 죽었습니다.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낀 보스는 지호가 더 가까이 오면 소녀를 쏘겠다고 위협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돌진해 그의 입에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 타격은 지독했고 리더를 컨테이너에 처박아 가루로 만들어버리며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 보스는 아직 살아있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자비를 구걸하기 시작하니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지호는 이 망할 놈들이 자기 개를 빼앗아간 방식을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는 남자의 얼굴을 땅에 쳐박고 계속되는 타격으로 그의 얼굴을 으깨버립니다.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고 우리의 주인공은 남자가 부어오른 곤죽이 될 때까지 수십 번의 펀치를 날립니다. 분노가 가라앉아 지호는 멈춰섭니다. 창고 안의 모든 조직원이 쓰러진 가운데 그의 주먹에서는 싸움이 끝나자 떨어집니다. 그는 혜지에게 다가갑니다. 혜지는 그가 자신마저 해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그녀는 그렇게 다쳤는데도 괜찮냐고 묻지만 그는 그저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불쌍한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개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 또한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까봐 두려워했고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혜지가 그를 안아주며 위로하는 마음 따뜻한 장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난장판이 있고 잠시 후 경찰들이 와서 책임 있는 범인들을 체포하고 창고에 있는 시체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일종의 내부 조직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동안 지호와 그의 그녀는 밖에서 상황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혜지의 언니는 그들이 연루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특히 돌연변이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혼자서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두 사람은 그저 떠나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소녀는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지만 지호가 그녀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개들의 모든 시신을 가져왔습니다. 전사한 동지들, 바둑, 시로, 타탄구, 초코, 바율, 그리고 마루의 명복을 빕니다. 여학생은 자신의 개입 때문에 그들이 다쳤다고 믿으며 자신을 탓합니다. 그들을 돕거나 돌봐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그들에게 음식을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기여는 이 개들에게 전부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혜지가 비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며 그들이 죽은 것은 자신이 그들에게서 피를 빨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쳐다보고 지호는 자신의 주특기가 혈액 흡수를 통한 치유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피가 그렇게 특별하다면 개들에게도 피를 나눠주어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손가락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모든 피가 다시 흡수되어 우리 주인공은 개들을 도울 기회를 그는 다시 됩니다. 손가락을 깨물려고 시도하고 이번에는 더 많은 피가 솟구치도록 세게 물어뜯습니다. 혜지는 그가 그렇게
자신을 고문하는 것을 볼 수 없어 그 바보에게 멈추라고 애원합니다. 개들이 더 마음 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한 친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는 개들이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는 사실에 그저 망연자실합니다. 현실에서 혜진은 그 반대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실 그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개들은 평범한 인간을 믿지 않았지만 괴물 같은 실험체에게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공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혜진은 이 개들 각각이 이전에 학대를 받아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슬퍼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일 뿐입니다. 누가 양파를 썰고 있는 걸까요? 지호는 그들이 학대받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늘 온순한 것처럼 대했지만 혜진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은 그 작은 생명들을 더 슬프게 할 뿐이라고 그녀는 오히려 그들이 그를 그렇게나 신뢰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상태에 친숙함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슬픔에 잠긴 지호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할 때 갑자기 귀여운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사실 감자의 새끼였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털뭉치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지호에게 이끌려 그를 흥미롭게 쳐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지호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를 미워하는 대신 강아지는 그의 손을 핥으며 호감과 애정을 보입니다. 이 귀여운 아기는 결국 지호의 편안함 옆에서 잠이 들고 강아지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작은 녀석이 잠든 가운데 혜진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를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집에 데려갈 생각을 해보지만 지호는 그를 적극적으로 쫓는 조직에게 학대당했기 때문에 그의 사례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혜진은 급히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렇게 호화롭고 큰 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정중하게 묻습니다. 혜진은 자신을 지켜준 바로 그 바보 같은 사람이니 빚을 진 쪽은 자신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게다가 그녀의 언니가 그 심장 돌연변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 혜지의 언니는 헤르메스 시설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처음 거울을 봤을 때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모습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잘생겨지고 마침내 제대로 된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얼굴은 완전히 재생된 적이 없었기에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연구소에서조차 재생은 느렸고 그가 재생할 때마다 실험을 당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자신의 외모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며 혜진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최근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하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재생했고 더 이상 늙어 보이지 않으니 이제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나이를 추측하며 지호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잊어버립니다. 그 소녀는 7살에 연구소에 들어갔고 연례 테스트를 무려 7번이나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계절을 꼬박 낙제했으니 현재 그는 17살 정도이며 이 말에 혜진은 마시던 음료를 뿜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동갑이라는 것을 믿을 수조차 없고 그동안 자신이 그를 어르신처럼 대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귀여운 지호는 얼굴을 붉히며 그저 관심을 받는 것이 좋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며 말을 놓자고 제안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그녀는 그에게 씻으라고 합니다. 곧 강아지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우리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식사지만 맛있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요리를 끔찍하게 못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그가 자신이 내놓은 모든 것을 좋아해주니 기쁘다고 말합니다. 지호는 수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고급 음식을 먹게 되어 황홀해하는 한편 혜진은 일 때문에 오늘 집에 못 들어오는 언니를 대신해 사과합니다. 차려진 모든 음식을 다 먹으며 저녁 식사가 끝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밤은 소파에서 자라고 합니다. 지호는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지도 않고 바닥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녀는 담요를 사용하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권합니다. 혜진은 방에서 끝내야 할 숙제가 있으니 그가 먼저 자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간다. 불이 꺼지고 소녀는 혼자 남아 현대식 TV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연구소의 차가운 환경과는 달리 집안 곳곳에 꽃이 있고 지금 앉아있는 소파는 극도로 부드럽다. 강아지는 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결국 토하고 만다. 당황한 소녀는 아기 강아지가 토하자 구해주러 온다. 강아지는 트림을 한번 하더니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소녀는 어리둥절해한다. 이 모든 것은 아마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 털뭉치가 준 엄청난 놀람일 뿐이었다. 지호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서 기뻐하며 소파에서 잠이 들고 부드러운 감촉에 극도의 기쁨을 느낀다. 더욱 사랑스럽게도
그의 작은 강아지도 그와 함께 자고 있다. 이때 지호는 이 작은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고민한다. 이 강아지는 감자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는 감자튀김 같은 여러 이름을 떠올리다가 프리터라고 부르기로 결정한다. 그는 이 작은 녀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을 보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한다. 오늘 그는 맛있는 식사를 했고 제대로 된 목욕을 했으며 마침내 사랑스러운 잠을 잤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는 왠지 덴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알고 있다. 연구소에서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린다. 실험체들이 모두 도망치고 있을 때 시설 부대가 그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실험체들은 날아가고 대부분 파편에 깔렸다. 이로 인해 그들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쪽의 마스터 치프는 그의 거대한 화염 방사기를 꺼내 그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부대가 놀랍게도 한 소녀가 얼음 능력을 발현하여 모두를 보호하며 지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했다. 그 순간 센주 하시라마의 세포를 주입받은 한 아이가 목둔 술법을 발동하여 우리 소년을 풀어주었다. 소년은 지호에게 손을 잡으라고 말하며 출구로 이끌었다. 그는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위험한 연구소를 탈출했다. 결국 그들은 흩어졌고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편안함을 느끼는 동안 그의 친구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이 지호가 자신의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다. 그는 이 평화가 고통받거나 위협받는 것을 거부한다. 누구든지 그의 길을 막는 자는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진 멍청한 프리터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소년을 보게 된다. 지호는 온갖 센 척은 다 하더니 강아지가 사라지자마자 울보가 되어버렸다. 잠시 전으로 돌아가 보자. 혜진은 학교에 가면서 언니가 올 때까지 집을 봐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학교 생활이 어떨지 궁금해하며 남겨진다. 프리터는 왠지 불안해하며 문을 긋고 있다. 둘 다 강아지가 아픈 건지 그냥 심심한 건지 헷갈려 한다. 바로 이때 소년이 강아지를 산책시키자는 기막힌 생각을 해냈지만 혜진은 그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새 얼굴로 여유를 부리며 두려울 게 없었고 소년은 그의 논리에 괜찮다고 느꼈다. 그녀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거면 목줄을 하라고 재촉했고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잠시 후 그는 밖에서 목줄로 강아지를 길들이려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장난꾸러기 작은 감자튀김은 구속감을 느끼고 그것을 벗고 싶어 했다. 강아지는 정말 화가 났고 지호는 목줄을 너무 꽉 조였나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전기 의자에 묶여 끝없이 충격과 화상을 입었던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작은 감자튀김이 나가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갑자기 프리터가 이미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현실은 산산조각 났다. 영리한 작은 강아지는 이미 풀려나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남자가 온몸에서 눈물을 쏟으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는 현재의 순간으로 이어진다. 그는 거리를 질주하며 모든 쓰레기통이나 심지어 지하까지 답을 찾아 헤맨다.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지호는 어디를 찾아야 할지조차 몰라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는 작은 녀석의 상태가 걱정되고 사고에 휘말리거나 다른 엉망인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의 반응은 매우 정상적이다. 지호는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그 순간 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는다. 그는 학교에 와 있었고 바로 앞에는 그 멍청한 작은 강아지가 몸을 핥고 있었다. 서두르며 지호는 강아지가 혜지의 냄새를 따라 그녀를 찾아왔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둘이 감격의 순간을 보내는 동안 체육 선생님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아이를 발견한다. 지호는 신경 쓰지 않고 축구 경기가 한창인 학교 운동장으로 쳐들어간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즐거운 학교 생활에 대해 생각하다가 심장 변이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뉴스에 이미 나왔는데 시설 측에서 특정 변이체를 되찾기 위해 무려 10억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이들이 한다. 돈에만 관심 있고 심장 변이체를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며 지호는 보통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이들 주변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프리터를 찾아 뒤쪽에서 그를 발견한다. 싶은 몇몇 소녀들이 트렌드를 만들며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갑자기 진짜 잘 나가는 녀석, 일명 한 뼘짜리 감자튀김이 나타나 그들의 시선을 훔친다. 강아지에게 반해 자랑하려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소년의 음울한 모습이 화면에 들어와 그들을 기겁하게 만든다. 소녀들은 그가 소름 돋는다며 변태라고 부르고 지호는 어쩔 줄을 모른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사과하고 소녀들의 호감을 얻는다. 그들은 그의 옷차림을 보고 신입생이나 전학생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는 녹화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우습게도
소녀들은 그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들 중 가장 잘나가는 애가 그의 인스타그램을 물어본다. 민정이가 남자에게 먼저 다가간 것은 처음이라. 이건 충격적인 일이다. 이 소녀는 팔로워가 10만 명이나 되는 진짜 인플루언서다. 민정은 사실 이 남자가 귀여워서 어그로용으로 이용하고 싶었고 자신이 너무 대단해서 아무도 거절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지호가 관심 없다며 거절해 순식간에 그녀의 자존심을 박살낸다. 그가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 동안 민정과 친구들은 그녀가 거절당한 충격을 받아들이고 있다. 장담하는데 이 소녀는 폭발 직전이다. 그는 그냥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그녀의 투덜거림을 무시한 채 오직 프리터의 안전만을 신경 쓴다. 그 순간 빨간 머리 불량배가 나타나 이 새로운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민정을 좋아하는데 그의 친구들은 모두 이 수줍은 아이가 일부러 강아지를 이용해 그녀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한다. 그는 누군가 자기 밥그릇을 노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화가 난다. 그래서 태구는 공을 잡고 전속력으로 던져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우리 소년을 향해 곧장 날아와 부딪힌다. 지호는 움직이지도 않고 무심하게 쳐다보고 공은 말 그대로 그의 얼굴을 강타하고는 완전한 반동으로 다시 튀어오른다. 소녀들이 그를 확인하러 돌아보자 지호가 온통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태구는 순진하고 귀여운 척하며 모든 게 사고였다고 둘러대고 민정은 공에 맞을 뻔했다며 그를 소년을 진짜 화나게 한 것은 얼굴을 맞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강아지가 다칠 뻔했다는 것이다. 그 강아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레비아탄을 삼켜버릴 듯한 표정이다. 태구는 웃는다. 이 입만 산 녀석은 우리 소년을 얕보려 하지만 갑자기 짝사랑 상대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외교적으로 상황을 처리하며 지호의 상태를 걱정하는 척 가식적으로 행동한다. 우리 소년은 그가 애완동물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경고만 하고 넘어가 준다. 하지만 태구가 사과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게 괜찮다며 돌아선다. 태구는 상황이 해결된 대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 녀석은 왠지 모르게 똥고집을 부린다. 한편 우리 소년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강아지를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 모험 덕분에 그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보게 되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인상은 환경이 재미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자신도 여기에 입학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태구가 다가와 지호의 공간을 침범하며 또 사과하러 온 것처럼 행동한다. 그에게 보상하기 위해 그 불량배는 우리 소년에게 빵을 사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여러 달콤한 해결책을 생각하던 지호에게는 이상한 제안이다. 너무 순진하고 신이 나서 그 제안에 실제로 동의하고 태구는 강아지에게도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이 모퉁이로 돌아서자마자 이 개자식은 비겁하게 지호의 뒤를 걷어찬다. 이제 그는 원하는 대로 아이를 손에 넣었고 그의 모든 똘마니들은 그가 멍청하다고 놀려댄다. 여기에는 10여 명이 있고 그들의 계획은 아이에게 진짜 주먹 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태구는 자신의 불량배 친구들과 함께 지호를 약골이라고 부르며 그가 너무 착하고 멍청하다고 조롱하며 웃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호에게 직접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냐고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묻는다. 그는 어떤 연기를 하거나 쇼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소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태구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간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민종에게 추근거렸냐며 주인공을 몰아세웁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한 대만 쳐도 울면서 기어갈 놈처럼 생겼다며 지호를 위협하며 다가섭니다. 그는 비웃으며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 갑작스러운 허세는 어디서 나왔냐고 묻습니다. 지호가 태구가 자신을 어떻게 조져버릴지에 대해 듣는 동안에도 위협은 계속됩니다. 그는 맹세하지만 지호는 그저 서 있을 뿐 태연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편 나머지 일진들은 양아치처럼 굴며 그 주위를 맴돌고 상황을 보며 비웃습니다. 그들은 태구에게 전학생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한 대 차면 병원에 실려갈 만큼 깡말랐으니까요. 심지어 주인공의 개까지 조롱거리로 삼으며 개를 학교에 데려오는 건 여자애들 꼬시려는 낡아빠진 수법일 거라며 이상하고 오글거린다고 놀려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태구를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분노에 불을 지필 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인공을 질책하며 쉴 새 없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지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서히 깨달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이마를 칩니다. 그는 태구가 정말로 같이 놀자고 부른 줄 알았습니다. 짧고 순진한 순간이었지만 그 초대가 진심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대신 이건 그저 의미 없는 싸움을 위한 판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태구와 그의 욱하는 허세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는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는 태구에게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대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태구가 연출하려는 어떤 뒤틀린 마초 싸움에도 어울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일진 중 한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려는 배짱이 있냐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호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그는 소중한 강아지 튀기미를 무섭게 하니까 비키라고 말합니다. 작은 튀기미조차 화가 나 보입니다. 짜증이 난 일진은 손을 들어 주인공의 뺨을 때리려 합니다. 불쌍한 강아지가 감히 자신에게 짖었다는 이유만으로 튀기미를 지호와 똑같은 잡종이라고 부르면서요.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주인공이 움직입니다. 다음 순간 그의 주먹이 일진의 얼굴에 정확히 꽂히고 그는 마치 홈런 맞은 야구공처럼 뒤로 날아갑니다. 땅에 세게 부딪혀 큰 대자로 뻗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잠시 동안 모두가 그저 쳐다봅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눈앞의 광경에 불쾌해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들의 소위 킹카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이 깡말은 녀석이 정말로 팔을 휘둘러 감히 자기 친구를 때려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그들을 덮칩니다. 화가 난 그들은 지호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호가 피해 굶주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점입니다. 내면에서 맹렬한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몇 초 만에 그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는 연달아 주먹을 날리고 골목에는 말 그대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튀기미는 주인공의 팔에 안전하게 안겨 보호받으며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마침내 주인공은 태구 앞에 섭니다. 그의 얼굴을 가격하려던 찰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먹의 방향을 바꿔 대신 옆에 있는 벽에 박아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갈라집니다. 주인공은 주먹을 내리고 강아지를 무섭게 하니 그만하라고 분명히 부탁하지 않았냐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갈라진 벽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아있던 일진들은 창백해져서 뒷걸음질 치다가 이내 돌아서서 도망갑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성질을 부리던 천하의 태구조차 지금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습니다. 벽이 저렇게 갈라질 정도라면 만약 지호의 주먹이 자신에게 맞았다면 머리는 사탕 조각처럼 으스러졌을 겁니다. 자신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눈물 콧물이 뒤섞인 채 그는 갑자기 주인공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합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호에게 자신의 강아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는 개를 때릴 생각이 없었다고 자신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 소중한 작은 동물을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비를 구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자신의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주려 사진을 계속 넘깁니다. 7살 아이처럼 순진한 주인공은 사진을 보고 강아지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태구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니 어쩌면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다른 깨달음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썼고 이제 갑자기 몹시 배가 고파집니다.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 공복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없는 태구는 지호가 이 상황에서 음식을 좀 얻어내려고 용서하는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혜진은 교실에 앉아 조용히 공부하며 자신의 새 친구가 학교 운동장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녀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매점에서 태구는 서둘러 주인공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간식을 한 무더기 사줍니다. 지호가 음식을 보는 순간 그의 입에 군침이 돌고 작은 튀기미조차 그 많은 간식을 보고 태구는 신나서 주인공과 튀기미가 간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보며 주인공이 미쳤고 미치도록 강하지만 완전 찌질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녀석을 참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중얼거립니다. 바로 방금 주먹 한 방으로 지호는 말 그대로 사람을 날려버렸습니다. 태구는 주인공이 복서나 운동선수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벽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평생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신한 그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들과 포커를 치고 있는 20살의 조폭형 영철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웬 놈한테 맞아서 완전 망했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철은 태구가 웬 놈을 때리는 걸 돕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태구는 지호가 정말 강하다며 이번 한 번만 체면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다른 조직원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묻자 영철은 태구를 놀리지만 심심했기 때문에 도와주기로 합니다. 영철은 나중에 들를 테니 태구에게 주인공을 자기들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태구는 전화를 끊고 이제 지호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희죽거리며 웃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주인공이 그에게 다가와 혼자 먹으니 외로워서 나눠 먹고 싶다며 음식을 좀 건넵니다. 태구는 거절하며 지호를 위해 전부 사온 것이라고 말하고 음식을 더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지호가 튀기미에게 음식을 나눠주자 태구는 이 찌질이가 어떻게 저렇게 강하지? 그는 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손을 보고 벽을 쳤을 때 손목을 다쳤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온갖 형태와 크기를 가졌고
인구의 0.001% 미만을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강한 심장 변이체에 대한 온라인 영상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지호에게 심장 변이체냐고 대놓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당황해서 어버버하며 부인하려 하지만 거짓말에 너무 서툴러서 티가 확 납니다. 태구는 창백해집니다. 그는 심장 변이체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호가 얼마나 위험할지 걱정된 태구는 영철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지호가 심장 변이체라고 알리자 영철은 자신의 운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태구는 전화에 대고 위험하니 만남을 취소해야 한다고 조용히 속삭이지만 영철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며 주인공을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거절합니다. 태구는 동의하지만 주인공이 다 먹었으니 이제 집에 가라며 말을 끊습니다. 태구는 점심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수업 재고 같이 놀자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호를 오락실로 데려갑니다. 반짝이는 게임기와 바닥을 보고 지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태구조차 혼란스러워합니다. 지호에게는 오락실이 처음이었고 그는 이런 곳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고 수줍게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합니다. 단순한 인형 뽑기 기계조차 세상에 칠 대 불가사의처럼 보입니다. 지호는 그 기계에 아까 혜지의 가방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라부부스 인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태구는 어리둥절합니다. 지호가 라부부스조차 모른다면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태구는 주인공이 해볼 수 있도록 돈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인형 뽑기에 서툴렀고 그래서 태구가 대신 라부부스를 뽑아줍니다. 지호는 황홀해합니다. 이제 그도 혜지와 똑같은 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태구가 그의 뒤에서 조폭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의 정신을 팔게 하며 은밀히 작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노래를 고르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지호는 아는 노래가 없다고 하지만 태구는 분명 아는 게 있을 거라고 고집한다. 지호는 유일하게 아는 노래인 동요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불러서 거의 사랑스러울 정도다. 태구는 다 큰 남자가 동요를 부르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하며 주인공이 연기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지호는 그게 말 그대로 유일하게 아는 노래이며 7살 때 헤어지기 전 엄마가 가르쳐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후로 그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고 대중문화도 모른다. 태구는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지호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더 깊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 감정적으로 변해 돈을 건네며 주인공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 자신이 10대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드럼도 치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춤까지 춘다. 예상대로 주인공은 모든 것에 서툴다. 잠시 후 그들은 오락실을 떠나고 태구는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숨을 헐떡인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형인 영철에게서 온 전화를 보며 시간이 흘렀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프리터와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을 보며 적과 사진을 찍다니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호의 순진함이 그의 마음과는 달리 주인공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골목으로 간다. 그는 영철에게 사과하며 자기가 착각했으며 주인공은 사실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말한다. 조폭들은 그가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며 짜증을 내지만 태구는 끈질기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걔 때문만이 아니라 지호와 그의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지호에게 걔가 유일한 가족인지 물었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구는 미안함을 느끼지만 자신의 강아지도 자신의 전부이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그는 아까 친구들이 프리터를 건드리려고 했을 때 자신도 거의 화가 날 뻔했다고 고백한다. 이건 단지 강아지 때문만이 아니다. 이건 주인공과 그의 개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태구가 거기 서 있는 동안 주먹이 그의 얼굴로 날아와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갑자기 영철이 그의 머리를 잡아 일으키며 돌연변이의 행방을 묻는다. 그리고 이번에 영철은 태구의 형처럼 보이지 않는다. 영철은 태구에게 자기가 농담하는 것 같냐고 묻지만 태구는 최근에 지호와 만든 소중한 추억만 생각할 뿐이다. 영철은 계속해서 그를 질책하며 모두가 돌연변이를 잡으려고 저기에 모였고 돌연변이를 잡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태구에게 체면을 차리고 싶으면 말하기 시작하라고 한다. 태구는 끈질기게 정말 오해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인공과 하루 종일 함께 보냈으며 만약 지호가 정말 심장 돌연변이라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을 텐데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오락실에서 점수도 제대로 못 내고 축구를 하다가 숨이 차는 찌질이일 뿐이다. 태구는 친절한 제스처로 미소를 지으려 하며 자신이 실수로 영철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인정하지만 영철은 그러자 불쾌해한다. 영철은 태구를 껴안고 자신이 소리치고 때려서 화가 났는지 물으며 사과한다. 태구가 대답하기도 전에 영철은 그의 얼굴에 거짓말하고 있다고 다 쓰여 있다며
왜 마지막 순간에 말을 바꿨는지 다그쳐 묻는다. 영철은 계속해서 그 돌연변이는 태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무서워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과는 다르다. 그들은 세상을 아주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다. 태구는 그냥 사실을 밝혀서 모두가 떠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영철은 심지어 태구가 그들을 걱정해서 돌연변이의 손에 패할까봐 그러는 거라면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태구는 고집 센 놈처럼 다시 거절한다. 그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영철은 돌연변이를 보스에게 넘기면 $50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꽤 후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영철은 태구가 돌연변이를 넘기면 그도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미 심장 돌연변이를 다루는 브로커를 줄 세워놨으며 뒤탈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다. 태구는 이것이 인신매매라는 것을 깨닫는다. 최근 전국적으로 납치범들이 심장 돌연변이를 노리고 있으며 정부 연구시설에서 돈을 주고 그들을 산다는 소문이 있다. 그는 그저 뜬 소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어서 다시 사과하며 지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영철이 그를 걷어차 날려버린다. 그 충격에 폐가 아파 숨쉬기 힘들다. 영철은 그를 발로 때리기 시작하고 그의 머리를 계속해서 짓밟으며 그를 뭉개고 태구의 다리는 쭉 펴지고 고통은 그를 곧장 과거 회상으로 이끈다. 얼마 전 태구는 이와 똑같이 불량배들에게 맞고 있었고 그때 큰 목소리가 그만하라고 외쳤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영철이었다. 그 시절 그들은 조폭이 아니었고 태구가 맞아 죽는 것을 막아주었다. 어린 아이였던 태구는 구출되어 기뻤지만 굴욕감을 느꼈다. 영철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니 이 녀석들에게 맞는 것으로부터 태구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며 그를 위로했다. 그 시절 영철은 의리 있고 좀 멋있고 싸움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태구는 그처럼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멘토와 친구들이 그를 땅바닥에 곤죽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때리고 영철은 있다. 태구가 면전에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계속 고집을 부린다. 그는 태구에게 의리가 있는 게 좀 멋지긴 한데 그게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의리는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그는 만약 태구가 다른 브로커에게 돌연변이를 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껏해야 200이나 300을 받겠지만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조폭들에게 쇠사슬을 가져오라고 신호하고 손에 감은 뒤 태구에게 조폭처럼 사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태구도 참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머섭다고 말한다. 영철은 충격을 받아 거의 숨을 멈춘다. 태구조차도 자신이 왜 영철을 도발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분노한 영철이 공격을 준비하자 태구는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반복해서 사과하려고 한다. 하지만 영철이 그를 때리려는 순간 강한 손이 그를 멈춰 세운다. 주인공이다. 그는 영철이 손에 쇠사슬을 감고 사람을 때리면 큰 부상을 입힐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한다. 감히 이 이상한 꼬마가 자기들 보스를 막다니. 태구조차도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는지 궁금해하며 깜짝 놀란다. 지호는 웅크리고 앉아 태구가 너무 오래 걸려서 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태구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하려 하며 자신이 그를 때리라고 그들을 불렀고 주인공이 심장 돌연변이라고 말한 사람도 자신이라고 고백한다. 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는다. 태구는 단지 지호가 자신을 때려서 화가 났고 복수하고 싶었다고 대답하며 사과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지호는 왜 그들이 쇠사슬로 때리게 내버려 두냐고 묻는다. 누군가 지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그를 화나게 하자 모두가 혼란스러워한다. 다음 순간 모든 깡패들이 방망이로 그를 때리기 시작하고 프리터는 짖으며 태구는 주인공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녀석들 중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그가 어떻게 감히 끼어들었냐고 묻는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호는 모든 피를 흡수하고 그 깡패를 주먹으로 쳐서 날려버린다. 모두가 지호가 자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영철은 모든 갱단원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주인공은 무자비하게 그들의 얼굴, 가슴, 다리, 사타구니를 가격하고 몇 대 맞으면서도 10영배 더 강하게 반격한다. 모두가 그의 싸우는 방식을 보고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영철은 직접 나서서 그를 찌르기 위해 달려들며 심장을 찔린 것을 조롱한다. 그는 지호가 죽기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찌르면서 속삭이지만 지호는 그의 손에 있는 단검을 잡아 그를 멈춘다. 주인공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영철은 어떤 심장이 찔리고도 무사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약간 두려워한다. 주인공은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비밀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영철의 다리를 찔러 엄청난 고통을 준다. 한편 모든 깡패들은 돌연변이에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달아나지만 지호는 그들을 그냥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들이 그가 돌연변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아무도 도망칠 수 없다. 그는
그들 모두를 곤죽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가 끝나자 역시 잔인하게 맞은 태구가 그를 향해 기어가며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말한다. 지호는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태구는 주인공이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 그는 주먹을 들어 반복해서 자신을 때리며 단지 좀 멋져 보이려고 친구를 팔아넘길 뻔했다는 자신의 실수를 저주한다. 그는 예전에 항상 그 녀석들과 어울렸고 그 시절에는 왠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것이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남자들이 모두 위험한 인물들이며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지호가 태구에게 코피를 닦으라며 천을 건넵니다. 사실 그건 강아지 배변 패드였지만 태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 같은 사람은 친구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태구가 자신을 친구로 생각해주니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호는 다시 한번 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태구는 그를 껴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멋진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